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18일 대입 수능 시험을 2주 앞두고 정부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합니다. 수능생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수험생 중 확진이 되거나 격리 대상자가 되면 수험생용 병상이나 시설에 격리돼 따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 13일 만에 발사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3단 엔진 조기 정지는 산화제 탱크 압력 저하 때문인 것으로 1차 결론을 내렸는데 최종 미션 실패의 원인과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의 매점 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부가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시가 시행되면 요소수 매점 매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여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환경보호 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상들의 친환경 결의가 말잔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을 이달 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그러나 자산 매입 축소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뒤 확진자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 조치에 대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상계획 조치 시행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 체계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의 논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의료체계 대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중환자 치료 여력이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중증 환자 발생 비율, 사망자 발생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새 방역체계로 전환하더라도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비상계획을 내리고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안전한 대학 수학 능력시험과 대학별 전형을 위해 집중 방역관리가 시작됩니다. 교육부는 오는 18일 수능을 앞두고 2주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특히 수험생 방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과 대학별 전형을 앞둔 대학에 대한 집중 방역 점검이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전국 320개 입시학원과 PC방,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수험생 확진자와 격리자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수능을 일주일 앞둔 오는 11일부터는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서울시는 소속미술관과 박물관이 단계적 일상회복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한성백제박물관은 사전 예약제가 폐지돼 현장에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사전 예약 관람제를 유지하되 동시간대 관람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전시와 프로그램 정보는 고 뮤지엄 홈페이지 가을 박물관 미술관에 빠져들다 코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 백신 접종 미완료자를 수업 행사에서 배제하는 자체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간 차원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상 회복에 대응하는 것을 정부가 강제로 금지하거나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으로 감염 예방 효과는 최소 60%, 중증 사망 예방에 90% 효과가 있다며 민간에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용 배제 등의 차별적 불이익은 방역당국이 판단한 문제가 아니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양시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추가 접종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접종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요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네, 어느 곳보다 개인정보 관리에 더 신중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일인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적돼 온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남양주시 보건소가 작성한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 명단입니다. 반년 전 2차 접종을 마친 요양시설 36곳 종사자와 어르신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전체 주민등록 번호까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부스터샷, 즉 3차 접종을 희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가 시설별로 나눠지지 않고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그대로 보내졌습니다. 불필요한 다른 기관 접종 대상자 정보까지 모두 담겨 있던 겁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개인정보 강화돼야 되는데 깜짝 놀란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오히려 관련 정보를 황급히 없애야 했습니다. 주민번호가 뒤에까지 별표가 안 나오고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바로 하세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소에 항의 전화를 했죠. 그럼 이렇게 개인 정보가 보내진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70여 곳, 종사자와 어르신 3천여 명의 개인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환자들은 다른 사람이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유출과 같은 형태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보건소 측은 담당자 실수를 인정하며 각 시설의 자료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이유입니다. 내일 이제 회수를 하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최대한 유출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보내서 개인정보 보호에 다시 유의해달라고 하고 가뜩이나 코로나 방역 조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되어 온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미국에서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아직도 어린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기 주저하는 부모들이 많아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역의 병원이 부모님과 함께 백신을 맞으러 온 어린이들로 북적입니다. 주사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Like we go on trips a lot and my parents said that when I get vaccinated we can start going back to normal more. So now that I'm vaccinated we can start going back to normal more. So we're here to get the first shot of the COVID vaccine. We have some travel plans for December and we really wanted to get them vaccinated before we travel. 5에서 11세 어린이는 모두 2,800만 명. 어린이 접종까지 확대되며 미국 국민의 94%가 접종 대상이 됐습니다. 백신이 승인되면서 몇몇 병원은 예약 신청이 몰려 이달 말까지 수만 건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 접종을 우려하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한 비영리 연구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백신을 곧바로 맞히겠다는 응답은 27%에 그쳤습니다. 또 76%는 장기적인 부작용이 걱정되고 특히 아이들의 출산 능력에 끼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점을 의식해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적인 백신 홍보에 나섰습니다. This vaccine is safe and effective, so get your children vaccinated to protect themselves, to protect others, and to stop the spread, and to help us beat this pandemic.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CNN 방송에 출연해 어린이 백신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어떤 백신도 생식 능력과 관련이 있다는 징후는 없었다며 자신의 자녀들도 5에서 11세라면 반드시 맞췄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어린이 환자는 전체 코로나 환자 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늘어난 상황. 미국 정부는 어린이 백신 접종이 다시 한번 코로나19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의 5세에서 11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허가에 대해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대상에 5세에서 11세를 포함할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정례 브리핑에서 5세에서 11세 연령에 대한 접종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다른 나라 접종 시행 상황, 국내외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게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하면서 국내 5세에서 11세 대상 접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에 나온 발표입니다. 추진단은 우리나라에서 해당 연령에 접종하려면 우선 식약처 허가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식약처가 허가한 화이자 백신은 접종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각 3일 발표한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에서 31일 보고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2만 1,6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3%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유럽이 6%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고 미주와 서태평양이 각각 3%, 2%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동지중해는 신규 확진자가 12% 감소했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도 각각 9% 감소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 중반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 수 또한 늘고 있어서 10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는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가 2,482명이 나와서 이틀째 2,0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확진자 증가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문제는 사망자 증가거든요. 사망자가 24명으로 지난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19 전체적인 상황을 볼 때 확진된 이후에 한 2주 정도가 경과해야지 위중증 환자가 보통 발생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사망 사례가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사망하는 사례는 실제로 한 달에서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전에 확진된 분들 중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볼 때 과거 한 달 정도가 추석 연휴 여파가 진행이 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2,000명을 넘는 날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그 당시에 확진자 규모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발생했던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사망자 규모가 24명으로 상당히 높은 규모, 그러니까 큰 규모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거의 확진자 어떤 규모, 그러니까 유행 양상이 반영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향후에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앞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이로써 위중증 환자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사망자도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된 사망자 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게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이 더 심각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는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신규 확진자 중에 또 주목할 만한 건 4명 중에 1명꼴로 19세 이하라는 점입니다. 전면 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10대 확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단계별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이 되게 되면 주로 물론 돌파 감염에 의해서 백신 접종 완료자 중에도 확진되는 사례가 발생을 할 거긴 합니다. 다만 주로 확진되는 높은 그러니까 많은 비중이 주로 미접종자나 불완전 접종자에서 발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10대나 아니면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지금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향후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됐을 때 감염, 유행세가 더 확산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미접종자 그룹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아청소년들에서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소아청소년은 감염돼도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에도 감염을 꼭 막아야 하는 건 가족 내 다른 구성원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보통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나 경증인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오히려 어떤 매개체가 돼서 가족 내에서
무증상 또는 경증인 소아청소년들이 다른 가족을 감염시킨 사례는 분명히 발생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가족 중에서 백신 미접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연령층, 특히 백신 접종 완료를 했더라도 고연령층인 경우에는 이 백신의 효과가 갑자기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예방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더군다나 중증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상당히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도 어린이 확진자가 늘어나자 결국 5세에서 11세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12세에서 17세 접종 때와 달리 이번에는 백신 용량을 줄였더라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이든 치료제든 간에 이런 약물 같은 경우에는 신체 조건, 특히 체중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중 대비 만약에 높은 용량, 고용량을 투여 시에는 이상 반응 빈도나 강도가 더 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세에서 17세 같은 경우에는 성인 용량을 접종을 하게 되는데 5세에서 11세도 만일 성인 용량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체중 대비 용량이 과다 투여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상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체중 대비 용량을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5세에서 11세는 성인 용량의 3분의 1을 접종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격차를 고려한 어떤 적절한 조율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접종 대상 가운데 12세에서 17세가 가장 어린 연령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더 어린 연령대로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걸 고민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한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특히나 성인의 경우 연령대 또는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서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도 기본적으로는 접종을 받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소아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 반대로 얘기하면 위중증으로 발전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이 불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거고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득과 실을 따질 때 일단 성인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실보다는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물론 이 소아청소년들도 기본적으로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실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근데 비중 면에서는 성인보다는 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감염됐을 때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증상 발현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신체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후유증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소아청소년도 결국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부작용 우려 때문일 텐데요. 말씀하셨듯이 방역당국은 의학적으로 접종 이득이 더 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돼도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 근데 반면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특히 지금 허가돼 있는 백신들이 mRNA 백신인데 이 소아청소년들이 mRNA 백신을 맞았을 때 심근염이나 심낭염 발생에 대한 이상 반응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과 비교했을 때는 백신 접종의 이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감염됐을 때도 이런 심근염이나 심낭염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비중이 백신 접종이 이상 반응 형태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성 우려가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신 접종을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안전성이 보다 확보된 백신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당장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어떤 용량의 재설정
특히 경계선에 있는 연령대, 대표적으로 12세에서 14, 15세에 해당되는 요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 성인 용량을 접종을 받게 되는데 예. 상대적으로 체중이 성인보다는 덜 나갑니다. 그래서 요 경계선에 있는 연령대에 대한 용량의 어떤 재설정 문제는 안전성 부분에서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방역당국과 그리고 각 제약사와의 협의사항에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나이에 맞게 조금 더 용량을 세분화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그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보호자들이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아이의 백신 예방접종 후에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이상 반응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심장 통증을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중증의 이상 반응에 속하는 아나필락시스, 이 과도한 면역 반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보통 접종 후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이게 나중에 나타나는 딜레이드 아나필락시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더불어서 성인과 달리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젊은 성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 mRNA 백신을 접종받았을 때 드물기는 하지만 심근염, 심낭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심장과 관련된 이상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 통증이라든가 아니면 압박감, 불편함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더불어서 호흡곤란 같은 증상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뭐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의료기관에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 반응 가운데서도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대 김종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의 수출 중단에 따른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 사재기 차단에 나섰습니다.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폭리를 취하려고 요소수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꺼리는 걸 막기 위해 다음 주 중에 차량용 요소수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에 매점 매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정위와 국세청 등 사재기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이와 함께 중국과의 협의를 통한 수출 재개나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등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디젤 차량 운행에 꼭 필요한 요소수 품귀로 인한 대란이 자칫하면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요소 비료를 만드는 재고가 전년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거의 바닥난 데다 요소값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이 안전운전보다 요소수 없어 차가 멈출까 봐 더 걱정인 요소수 대란. 요소수는 요소에다 증류수를 섞어 만드는데 본격 확산한 것은 지난달 중순부터입니다. 3, 4일 뒤에는 멈추고 운행을 못해요. 요소수가 없어서. 아니 말도 못하죠. 우리 생계가 위협받죠. 중국 당국이 세관에 내린 공문입니다. 별도의 검역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나 칼륨, 인산 등 총 29종의 품목을 엄격한 검역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와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중국. 올 들어 호주산 석탄 반입을 중단했고 그 바람에 자국의 전력에 문제가 생기자 요소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것입니다.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국내 요소 수입의 3분의 2가 중국산인데 올해는 유난히 중국산 비중이 커져 9월까지는 97%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순위를 보면 1위 인도에 이어 2위가 한국입니다. 한국에다가 요소를 수출해버리면 어쩌면 자기들이 모자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우리가 요소수가 없으니까 우리 큰일 났다 좀 수출을 해다오.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국내 한 비료업체 창고 모습입니다. 요소와 칼륨 등의 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내년 생산 물량을 위해 유지해온 업체 전체의 재고가 평상시의 5분의 1 수준으로 사실상 바닥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소 등의 비료는 보통 작물 수확 전에 사용돼 올해는 벼농사만 보면 마무리돼서 당장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소 수입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수입가가 급등해 현 유통가의 2배 인상이 불가피해서 내년 농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요즘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는 대체 어떤 물질이고 또 무슨 역할을 할까요? 자동차 공해의 주범인 질소 산화물을 분해하는 기능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대체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 상용화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소는 암모니아를 원료로 만든 유기 화학물입니다. 암모니아는 사람의 소변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암모니아에 일산화탄소를 반응시켜 만듭니다. 요소는 비료로 사용하는 암모니아에다가 석탄의 합성가스 생산 공정에서 포집한 일산화탄소를 결합시켜서 만듭니다.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요소에 물을 섞어 액체 상태인 요소수로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디젤 차량에는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를 장착합니다. 이 장치에서 요소수가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암모니아가 환원제 역할을 해 질소 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합니다. 암모니아를 기체 상태로 이용하면 요소수를 대체할 수 있지만 고압 용기 등 특수 장비를 차에 달아야 하는데 폭발 위험 때문에 일반 차량에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요소수의 핵심인 암모니아를 대체할 비요소수계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요소수계는 탄화수소라든지 수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산화탄소를 쓰는 그런 기술들도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원천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증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즉 엔진에 지금 달아보려고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연료 기반 탄화수소 기반 SC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빠른 기술도 아직 실험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상용화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론적으로는 현재 산업용 요소수의 순도를 높여 차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정제 장비가 여의치 않습니다. 정제 없이 그냥 사용할 경우 불순물이 차량의 SCR 장비를 훼손하게 돼 이 또한 현실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 21일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단 엔진 조기 연소 종료는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에서 비행 데이터와 원격 수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이 저하된 원인으로는 산화제 탱크와 배관 밸브의 기밀이나 산화제 탱크 압력을 제어하는 센서 등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발사조사위는 11월 중으로 조사위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추가 분석을 시행하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 1차 정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경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이번 달 말부터 자산 매입 축소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산 매입 축소 결정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시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Today, the FOMC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in light of the progress the economy has made toward our goals, decided to begin reducing the pace of asset purchases. 일단 이번 달과 다음 달 국채 매입을 150억 달러씩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국채 100억 달러와 주택 저당증권 50억 달러를 매달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경제 전망에 변화가 생긴다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매달 1,20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년 6월에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는 셈입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자산 매입 축소 시작 결정이 금리 인상의 신호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decision today to begin tapering our asset purchases does not imply any direct signal regarding our interest rate policy. We continue to articulate a different and more stringent test for the economic conditions that would need to be met before raising the federal funds rate. 최근 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시적 요인으로 곧 정상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금리를 인상해 시장을 위축시킬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2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도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내년 6월 양적 완화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지속적인 인플레 압력이 그 시기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테이퍼링에 착수한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도 곧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전망에 따라 프랑스와 아일랜드 등의 국채금리가 플러스로 돌아서거나 제로금리를 오르내리면서 유럽 국채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어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각국 정상들이 떠나자마자 환경보호단체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산림 파괴 중단과 메탄 배출 감축 등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말뿐인 친환경이 아닌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국 정상들이 떠난 글래스고 거리를 환경운동단체 시위대가 차지했습니다. 시위대는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중단하고 메탄 배출을 최소 30% 감축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말이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m here with ICSOR to protest about that, to protest about greenwashing that is actually a big problem on the COP26. We want real actions.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관, 기업 등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관련 회사의 투자에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환경보호에 나선다는 이미지를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We know that there's governments and companies that profess to be doing things to save the planet when actually they're doing exactly the opposite.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빗대 비난했습니다. 각국 정상들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줄다리기와 주사위 던지기 등을 하는 모습을 연출해 기후를 놓고 벌이는 게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난달 21일 발사됐죠. 전 국민이 숨죽이며 성공을 기원했는데요.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가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마음 졸이며 지켜봤던 분이 있습니다. 네, 누리호의 심장, 엔진 개발자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한 책임연구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가장 중요한 엔진 개발에서 연구원님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이 1단 엔진 성공이 사실 가장 큰 난관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마음을 졸이셨을 것 같은데 그때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네, 75톤과 7톤 엔진의 경우에는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저희가 모사해서 지상시험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그 2단과 3단 엔진의 고공에서 점화하는 이런 부분은 잘 될 수 있을지 긴장하고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지상에서 시험에서 완벽한 재현이 안 되고 비행으로만 검증되는 항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연구원마다 이제 개발한 자기 부품이 다르고 또 비행 시험을 통해서만 검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매우 긴장하면서 아마 지켜봤을 겁니다. 네. 예. 저희도 당시에 이 스튜디오에서 숨죽이면서 지켜봤었는데 네. 처음엔 사실 모두 성공인 줄 알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네. 미션 실패 소식을 들었습니다. 연구원님께서는 마지막 미션 실패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제 2018년 누리호 시험 발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75톤 엔진의 검증을 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인증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엔진의 인증을 마친 후에 엔진 개발 단장 보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일 저는 이제 누리호 발사의 발사 통제센터에 있지는 않았고 대통령님과 포함해서 외빈들을 모시고 발사 상황을 설명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3단 구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이어가다가 모니터에 나오는 그 고도와 속도를 제가 봤는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감지했고 3단 점호의 속도가 충분히 올라가줘야 하는데 초속 6.7km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했고 또한 그 후에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예, 정말 그 아찔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쉽습니다. 엔진 개발 그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 시청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가 어려운 문제였는지 잘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엔진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어서 쉽게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 엔진 기술의 핵심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연소기 그리고 고압으로 이제 추진제 탱크에서 보내주는 터보 펌프 그리고 이들을 조화롭게 순차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열고 닫아주는 밸브들입니다. 우선 로켓 발사의 원리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로켓이 날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뒤로 밀어내는 힘이 필요한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풍선을 이제 바람에 넣어서 불었다가 딱 놓치면 풍선이 바람을 뒤로 보내면서 앞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인데 로켓이 이런 원리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뒤로 불어내는 힘이라는 것이 이제 로켓 우리 누리호에서 이제 엔진인데요. 이 힘을 최대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엔진에서 이제 고온과 고압의 상태로 높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뿜어내도록 이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로켓의 이제 탱크에는 추진제가 채워져 있는데 문제는 이 추진제를 고압으로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압으로 저장한다 그러면 탱크가 너무 두꺼워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리 날아갈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통상 이제 우리 누리호에 있는 것과 같이 로켓의 엔진의 심장이라고 하는 터보 펌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누리호 엔진의 터보 펌프는 탱크에 있는 저압으로 저장된 추진제 3기압 정도인데 이것을 한 100기압 정도로 올려줘서 연소실에 공급해서 고압으로 분사하게 됩니다. 이 고압의 추진제에 이제 불을 당겨주면 이 불이 연소를 하면서 누리호가 날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단순하게 보면 사실 엔진 하나인데 그것을 구성하는 부품 중에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사실 결과적으로 실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섬세한 공정인데 그렇다고 시간이나 인력이 또 무한정인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할 때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저희가 진행할 때 이런 토탈 사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서 효율적인 개발을 하려고 했고요. 또한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집단지성을 추구하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런 제작과 설계와 시험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약에 맡아서 하면 좀 책임의 이런 분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세 사람이 함께 해서 공동 책임을 지고 이런 것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개발을 저희가 진행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야말로 일당백이자 또 만능 플레이어로서 모든 엔지니어들이 활약을 해줬다. 그래서 이런 성과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엔진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그 75톤급 엔진 4개를 묶어서 그 300톤 추력의 1단 엔진을 만들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그 75톤급 엔진을 그냥 4개를 묶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어려운 건가요? 엔진을 이제 하나씩 시험해서 발사체에 조립하게 되는데 이때 75톤급 엔진 4개가 묶이는 이것이 75톤급이라고 해서 모두 정확히 75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크거나 작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사체에 조립하기 위한 엔진 추력에는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허용 편차 안에 드는 엔진만 저희가 통과해서 누리호에 장착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아무래도 추력에 편차가 있다 보니 힘의 불균형으로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발사체가 날아가야 하는 방향에 제어성에도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과 누리호의 엔진이 정확히 정렬되도록 장착하는 기술이 노하우인 것이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기술을 구축했고 시험 결과 예측한 대로 만족한 결과를 이번 비행에서 확인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쑥스럽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실력이 뭐 참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 하늘에 띄워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실제로 비행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각 단이 분리가 되고 또 점화가 되는지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들이 모두 발사체가 비행 중에 겪게 되는 실패의 원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점화의 경우에는 일단은 지상에서 시험하고 발사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지 않지만 2단과 3단의 경우에는 지상과 고공과 진공 조건에서 이것이 불이 붙게 되고 시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네. 엔진을 이제 챔버 속에다 집어넣고 진공 펌프로 이제 챔버에서 빼내고 챔버의 압력을 낮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험 방법이고요. 예. 그래서 즉 2단과 3단 엔진은 점화의 최종 확인은 결국 비행 시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단분리도 마찬가지로 지상에서 시험은 하지만 실제 상황을 똑같이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단분리도 최종 확인은 실제 비행을 통해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우주로 날려봐야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난제들이 있었다. 네. 자, 그리고 최종 미션이 이제 수행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려놓는 게 실패를 했던 건데 네.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것은 액체 산소가 담긴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이제 떨어진 것인데 이로 인한 연쇄적 현상으로 엔진의 추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원하는 궤도에서 목표하는 속도 많이 알려졌지만 7.5km/s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사전에 프로그램에 설정한 이제 비상정지 범위를 넘어서면서 탑재된 컴퓨터가 엔진 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위성 모사체는 결국 궤도 유지를 위한 충분한 원심력을 갖지 못하면서 지구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액체 산소 탱크의 압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누리호가 비행 당시 보내준 텔레메트리 데이터로 정밀 분석 중에 있고요. 예. 우리가 모든 부품에 센서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현상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세워질 수 있는데요. 예. 현재는 배관 혹은 밸브 누설, 오작동, 관련 부품의 파손, 탱크의 결함 등 매우 다양한 가설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미션 성공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게 될까요? 네, 기술적인 문제는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누리호가 보내온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그것을 정확히 집어준다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만약 누리호가 보내준 데이터로도 정확히 찾기 어렵다라고 할 때는 가능성 있는 부품들을 이제 모두 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모든 곳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는 자세로 이제 우리가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께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로호 2차 발사 때 원인 불명의 폭발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1단이 문제인지 2단이 문제인지 불명확했고 폭발의 원인을 놓고 러시아와 우리 측이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정 보완했고 3차 발사에 성공했었습니다. 예. 자, 내년 5월엔 진짜 위성을 싣고 이제 누리호가 다시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로호 때 그 1, 2차에서도 그 어떤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번 발사에서 성공했던 그 전 과정에서 혹시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발사체라는 것이 이제 언제든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한 부품이라고 해도 신뢰도가 혹시 어떤 부품에 충분하지 않았다면 다음 비행에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요소는 이제 휴먼 에러 또는 워크맨십 에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사체는 37만 개의 부품이 지금 결합돼서 모든 부품이 오류 없이 사람에 의해 제작되고 조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해외에서 상용화된 발사체더라도 휴먼 에러로 인해서 실패할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우리 부품들이 연구원들이 수행할 때 세밀한 품질 보증 절차에 따라서 신뢰도 있게 개발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완벽하게 예측을 할 수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완전한 성공을 위해서 내년 5월까지 남아있는 시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네,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가 간단한 수정과 시험으로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오래 걸리는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시험 일정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의 문제의 경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단품 밸브 하나가 문제고 아주 쉽게 결론이 난다. 그러면 이제 쉽게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데이터가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불분명해서 여러 부품이 만약에 의심된다라고 하면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마지막 미션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그 미션도 이제 외국의 도움 없이 우리 기술만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이제 1단과 2단이 성공하는 것을 이번에 보았고요. 현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행이네요. 국민적 기대가 큽니다. 자, 누리호 발사 또는 엔진 개발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2018년에 엔진 시험 발사에 성공하고 방송에서 제가 국민들께 올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로켓 발사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확인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남은 건 몇 번 만에 성공하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1년 누리호를 발사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성공할 것은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몇 번째 성공하느냐만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선진국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독창적인 목표를 가진 우주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준비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도 누리호를 고도화해서 달과 심우주를 독창적으로 탐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내년 5월 다시 힘차게 창공을 가르게 될 누리호의 발사 성공 모습을 기대하고 염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김진한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진 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애 첫 연구 지원 사업의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또 각종 사회 문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이공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융합 연구 지원도 강화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5일부터 신규 과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생애 첫 연구 지원 사업의 신규 과제는 올해 206개에서 내년에 600개, 2023년에는 80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간 뇌세포를 직접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벨기에와 독일 등 국제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뇌세포는커녕 뇌로 향하는 초기 지점인 후각신경세포조차 감염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 속 점막세포 중 후각신경세포가 아닌 지지세포만 감염시켜 뇌 손상은 일어나지 않고 부작용인 후각장애가 나타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올해 경제활동 회복과 함께 증가세로 돌아서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연구단체인 글로벌 탄소 프로젝트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올해 산화탄소 배출량이 작년보다 4.9% 늘어난 36.4기가톤으로 팬데믹 전인 2019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달 뒤로 금성이 가려지는 금성 엄폐 현상이 오는 8일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번 금성 엄폐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9년 만에 관측하는 것으로 다음 관측 예상일은 2036년 9월 17일입니다. 이날 금성 엄폐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으며 날씨만 좋다면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이번 금성 엄폐 현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할 예정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한 뒤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비상계획 조치의 세부 기준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대응 체계 마련도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도 방역 긴장감을 다시 한번 조여서 어렵게 살린 일상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